강태준은 손목시계의 매끄러운 표면을 무심코 쓸어내렸다. 오후 3시. 그의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그는 TK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다음 분기 사업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누군가를. 모든 것은 일주일 전.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골칫덩어리인 박지훈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지훈은 다짜고짜 약속을 하나 잡아놨으니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물론 태준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이런 식의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야, 강태준,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응,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의 능글맞음은 온데간데 없이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박지훈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무슨 일인데? 네가 직접 만나면 될 걸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지? 아, 그게 좀 복잡해. 아무튼 이번 맞선 내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가게 됐거든. 근데 상대 집안이 우리 아버지랑 너무 중요한 사업적 관계라. 펑크 내면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나. 아니, 그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태준은 여전히 탐탁지 않았다. 박지훈 집안의 사업적 관계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 태준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그리고 상대가 엄청난 미인이라고 들었어.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눈이 높은지. 그런 내 눈에도 찰 정도면. 뭐 너한테도 손해볼 건 없지 않겠어. 그냥 가볍게 차나 한잔하고 오면 되는 거야. 태준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미인이라는 말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아름다운 여자들이 넘쳐났고 그들은 대부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다. TK그룹의 후계자. 젊고 유능한 총수 강태준. 그의 배경과 지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매력이었으니까. 결국 태준은 지훈의 끈질긴 설득과 협박,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아닌 호기심, 박지훈이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이 드물었기에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다. 물론 조건은 있었다. 이번 한 번뿐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태준은 약속 장소에 나와 앉아 있었다. 최고급 수트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 냉철함이 엿보이는 깊은 눈매. 그는 어디에 있든 시선을 끄는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지루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만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약속 시간인 3시가 정확히 되자 라운지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시선 끝에 걸린 것은 박지훈이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화려한 미인이 아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진한 화장을 한 여자도 아니었다. 대신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수수한 차림의 한 여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에코백을 메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났고 살짝 웨이브진 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뺨을 간지렸다. 크고 맑은 눈망울은 불안한 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 다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 3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이끌림이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첫눈에 반한다는 진부한 표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자는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고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태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 꾸밈 없는 순수함.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박지훈 씨 되시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맑고 부드러웠다. 태준은 순간 자신이 박지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뻔했다. 그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박지훈 씨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여자의 눈이 당황한 듯 커졌다. 오서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평소라면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자리를 떴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 불안한 듯 살짝 떨리는 속눈썹까지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마도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어색함을 달래기 위한 방편인 듯했다. 태준은 그 스케치북에 슬쩍 눈길을 주었다. 표지에는 섬세한 필체로 그려진 들꽃 그림이 있었다. 미술을 전공하십니까?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태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네, 맞아요.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 전공하고 있어요. 지금 4학년이에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그림과 함께였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그림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라면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그였지만 서연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흥미로웠다. 서연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어머니 친구분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선에 나오게 되었다. 상대방이 대단한 집안의 자제라는 말에 더욱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현재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일을 하지 못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인맥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나와보니 원래 만나기로 했던 박지훈이라는 사람 대신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 그의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서연은 당황스러움에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다만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압도적인 분위기와 차가운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될 뿐이었다. 그럼 박지훈 씨는 왜 못 나오신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배탈이 심하게 났다고 하더군요. 아마 지금쯤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태준의 무미건조한 말투 속에 숨겨진 유머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태준의 입께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냉정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서연은 순간적으로 그에게서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꼈다. 힘드시겠네요. 박지훈 씨, 그러게 말입니다. 덕분에 제가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으니 태준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가 무섭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혹시 제가 강태준 씨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건 아닌가요? 바쁘신 분 같은데.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오후 일정을 비워뒀으니까요. 거짓말이었다. 그의 오후 일정은 빡빡하게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더 그녀에 대해 알고 싶었다. 오서연 씨는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림 그리는 것 외에 다른 취미는 없으신지? 태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 친구들이랑 저렴한 맛집 찾아다니는 정도. 그리고 고궁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소박하지만 진솔한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마음이 끌렸다. 화려한 파티나 명품 쇼핑, 값비싼 레스토랑을 즐겨 찾는 다른 여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서연에게서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함과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어졌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태준은 주로 듣는 편이었고 서연은 자신의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정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가 지루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연 역시 태준에 대한 첫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던 그는 사실 사려 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물론 여전히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움과 냉철함이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 가끔씩 비치는 따뜻함이 서연의 마음을 끌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태준이 그녀를 만류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서연 씨, 저도요. 강태준 씨, 박지훈 씨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서연은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를 나섰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오서연, 그녀의 이름이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메마른 사막 같던 마음에 오서연이라는 한 줄기 단비가 내린 것이다. 그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다. 태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에게는 사업 전략 보고서나 다음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바로 오서연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TK그룹을 이끌어온 강태준.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대한 파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다채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지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심장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강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오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가득 찼다. TK그룹의 총수로서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던 그가 회의 시간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도,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맑고 투명한 눈망울, 수줍은 듯한 미소, 그리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열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태주는 스스로도 이런 변화가 당황스러웠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었다. 언제나 철저한 이성과 냉정한 판단으로 움직였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에게 있어 사업적 M&A보다도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그가 고작 한 번 만난 여자에게 이토록 강렬하게 끌리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정할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그는 오서연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어떻게 박지훈에게 부탁해서 또다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렇게 자규적인 만남은 그녀에게 부담만 줄 것이 뻔했다. 태주는 고민 끝에 비서실을 통해 오서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했다.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는 그녀가 다니는 홍익대학교와 그녀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몇 군데 장소를 알아냈다. 며칠 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홍익대학교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오서연이 일주일에 3번 오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망설임을 눌러버렸다. 카페 안은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태주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마치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운터 안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오서연을 발견했다. 평범한 카페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빛나 보였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일부러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알 수 없는 충만감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몇 번의 우연한 방문이 이어졌다. 때로는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때로는 그녀의 학교 도서관 근처 벤치에서, 또 때로는 그녀가 자주 찾는다는 고궁의 산책길에서. 태주는 결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머무르며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각인시키려 노력했다. 오서연 역시 며칠 전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의 짧은 만남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다. 그의 차가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사려 깊었던 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의외의 순간에 보여주었던 인간적인 모습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또다시 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2번, 3번 우연히 반복되자 그녀도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연히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쾌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날도 태주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주문을 받으러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 혹시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배웠던 강태준 씨 아니신가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만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네. 며칠 전에 박지훈 씨 대신 나오셨던 그때 인사드렸던 오서연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오서연 씨. 여기서 또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연인가 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어떤 의도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저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다. 태주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고, 서연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끌림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우연한 만남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태준이 어떤 불편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로 우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그가 자신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서연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발이 묶였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터라 난감해하고 있는데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차창이 내려가면서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오서연 씨, 타시죠. 비가 많이 오는데.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채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고 은은한 가죽 향기가 풍겨왔다. 감사합니다. 강태준 씨, 어떻게 여기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데려다 드리죠. 그의 말은 여전히 간결하고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속에 담긴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이라는 남자. 그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사람이었다. 엄청난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대학생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강태준 씨는 혹시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태준은 운전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오서연 씨가 비를 맞고 있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말 그대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의 이런 순수한 호의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비 안 맞고 편하게 왔어요. 천만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태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서연은 그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가슴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태주는 차를 몰아 자신의 집으로 향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그의 행동은 분명 평소에 그답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분명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은 TK그룹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섬세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심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마치 희귀한 야생화를 발견한 식물학자처럼 그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차가운 총수의 가슴속에 피어난 작은 온기. 그것은 아직 미약했지만 분명 세상을 다른 색깔로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태주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서연이라는 존재가 그의 삭막했던 일상에 가져다준 뜻밖의 설렘과 기대감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강태준의 삶에 오서연이라는 존재가 스며들면서 그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칼같이 지키던 퇴근 시간이 조금씩 유동적으로 변했고 주말에도 업무에만 몰두하던 그가 가끔 개인적인 외출을 하기도 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주 가끔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부드러운 미소는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될 정도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이자 TK그룹의 안주인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여장부로 날카로운 사업 감각과 함께 자식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었다. 특히 아들 태준의 배우자감에 대해서는 문당호대 맨 당후투이 가문과 가문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최근 들어 아들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김 여사는 남몰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단출한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가 놓였다. 평범한 가정 환경, 미술을 전공하는 가난한 대학생.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녀가 아들의 상대로 점찍어둔 유수의 기업 가문 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배경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잠깐의 호기심이나 동정심으로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한편 태준에게 있어 오서연과의 만남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고백이나 급작스러운 접근은 피했다. 대신 그녀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거나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쳐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천천히 거리를 좁혀나갔다.
서연 역시 태준의 이런 우연한 만남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의심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꾸준한 관심과 은근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고 그의 낮은 목소리와 깊은 눈빛에 가끔 설레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거대한 현실적 격차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하늘 위의 별과 같았고 자신은 땅 위의 작은 풀포기와 같았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고유라, 태준이 박지훈에게 대타를 부탁했던 바로 그 맞선 상대였다. 유라그룹 막내딸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 살아온 자존심 강하고 오만한 아가씨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TK그룹의 강태준과의 맞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상대가 강태준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맞선 당일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강태준이 아닌 박지훈이었다. 지훈은 태준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타로 나섰지만 유라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유라는 지훈에게서 태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캐물었고 지훈은 얼떨결에 태준이 요즘 어떤 여자에게 푹 빠져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흘리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였다. 감히 강태준이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내보내 그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고. 그녀는 즉시 사람을 시켜 강태준의 주변을 샅샅이 캐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소연이라는 존재를 알아냈다. 보잘것없는 미대생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여자 때문에 자신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유라는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먼저 서연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단골 손님인 척 접근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경멸과 질투가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유라는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면서 까다로운 요구를 늘어놓았다. 원두의 종류부터 우유의 온도, 시럽의 양까지 세세하게 지시하며 서연을 괴롭혔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했지만 유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데. 맛도 형편없고 서비스도 엉망이네. 혹시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서연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됐어요. 이런 데서 뭘 기대하겠어요. 사장 나오라고 해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 카페 매니저까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유라의 비난을 견뎌야 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카페를 나섰고 서연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의문이 남았다. 저 여자는 왜 나한테 저러는 걸까? 그 사건 이후로도 유라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서연이 학교에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물을 몰래 훼손하기도 했고 익명으로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오서연이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고 한다더라. 그녀 때문에 TK그룹 강태준 전무가 원래 정해져 있던 약혼을 깨려고 한다더라. 같은 자극적인 내용들이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강태준에 대한 오해였다. 유라가 퍼뜨린 소문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태준이 서연을 가볍게 만나고 있으며 그녀 때문에 중요한 약속들을 어기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되었다. 서연은 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모습들과 주변의 소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혹시 그가 정말로 자신을 잠깐의 유흥 상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의 친절과 배려가 모두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태준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최근 회사 일로 바빠 서연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틈틈이 그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짧은 통화를 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서연에게서 평소와 다른 차가운 반응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대화는 짧게 끊어지기 일쑤였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서연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태준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태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미안했고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맑았던 눈망울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한편 김 여사는 아들의 변화와 오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성격을 잘 알기에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유라그룹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태준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유라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양가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자연스럽게 태준과 유라를 엮으려는 시도였다. 태준은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오서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기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오해와 음모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며 태준과 서연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었다. 순수했던 첫 만남의 설렘은 점차 불안과 의심으로 변질되어 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다. 태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연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서연은 쏟아지는 시련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 먹구름이 드리운 그들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서연의 눈에 띄게 어두워진 표정과 그녀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강태준이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가 학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우연히 듣게 된 비서실 직원들의 대화와 박지훈에게서 전해 들은 소문들은 그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요즘 홍대 미대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어떤 가난한 여대생이 TK그룹 후계자를 꼬셔서 신분 상승을 노린다는 그런 진부한 레퍼토리 말이야. 근데 그게 오서연 씨 이야기 같아서 걱정이다. 야, 박지훈의 가벼운 말투와 달리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태준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서연, 그녀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과의 관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자책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했고, 그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의 냉철한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연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마칠 시간에 맞춰 그녀의 집 앞으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가로등 아래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예전에 맑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서연 씨, 태준의 부름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원망, 그리고 슬픔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태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지금 그녀는 태준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최근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그의 위선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강태준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만날 생각도 아니셨잖아요. 박지훈 씨 대신 나온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제 주변을 맴돌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죠? 혹시 제가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동정심이라도 느끼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처음 맞선 자리에 나갔던 건 박지훈 그 녀석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서 나간 자리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서연 씨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가식도 없었다. 오서연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변을 맴돌았던 겁니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요. 결코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동정심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정직하고 진솔한 그의 마음에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정말로 그가 나를.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강태준 씨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 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이미 짐작 가는 곳이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고유라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충분히 그런 유치하고 악의적인 짓을 하고도 남을 여자였다. 그리고 박지훈 그 녀석도 곧 당신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사과할 겁니다. 그 녀석 때문에 당신이 이런 오해를 받게 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때마침
멀리서 박지훈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태준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지훈은 서연 앞에 서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오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괜히 태준이 녀석한테 대타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생각 없이 말을 옮기는 바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겨버렸네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유렉의 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책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지훈에게 눈짓을 보내 그를 돌려보낸 후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서연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오서연, 당신 자체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서연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의심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작은 새가 드디어 안식처를 찾은 것처럼 그날 밤 태준은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그녀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그녀가 혼자서 아파하거나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그녀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음 날부터 태준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고유라의 최근 행적과 서연 주변에 퍼진 악성 루머의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예상대로 모든 증거는 고유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이용하여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태준은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라그룹의 회장이자 유라의 아버지인 고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조용히 경고했다. 만약 고유라의 행동이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TK그룹과 유라그룹 간의 모든 사업적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고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딸에게 엄중한 주의를 주었다. 동시에 태준은 서연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와 학교 측에도 간접적으로 손을 써서 더 이상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서연을 둘러쌌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준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화하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갔다. 그의 확고한 태도는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다. 물론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해의 먹구름이 걷히고 그들의 관계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단호한 대처로 고유라의 음해는 일단락되었지만 두 사람 앞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강태준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아들이 일개 미대생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김 여사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고유라처럼 유치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방식은 훨씬 더 치밀하고 압도적이었다. 어느 날 오서연은 익명의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다. TK그룹 김혜정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일 오후 2시 TK 아트센터 로비에서 뵙죠. 짧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긴 메시지였다. 김혜정, 바로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TK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TK 아트센터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잠시 후 우아한 정장 차림에 김 여사가 비서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의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오소연 양이라고 했죠. 앉아요. 김 여사는 아트센터 내 고급 카페의 가장 안쪽 조용한 자리로 서연을 안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태준이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림의 소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겨우 입을 열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김 여사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오 양, 우리 태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예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아이고, 그 어깨에는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려 있죠. 그런 아이 옆에는 그에 걸맞은 배경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유 양도 내 말 뜻 이해하겠죠.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 여사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배경과 태준의 화려한 세계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다시 한번 절감해야 했다. 저는 태준 씨를 진심으로, 진심오양, 진심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동화 속에나 있는 거예요.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복잡하죠. 태준이가 지금 잠깐 오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젊은 날의 치기 어린 감정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감정이라는 거죠. 김 여사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슬며시 밀어놓았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이건 내 성의예요. 오 양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태준이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래요. 이 정도면 오 양이 학업을 마치고 유학을 가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하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아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태준 씨의 감정이 그렇게 가볍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서연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혹은 그녀의 당돌함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오 양,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랑이라는 감정만큼 변하기 쉬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오 양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협박과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태준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믿고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카페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태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비서로부터 김 여사와 오서연의 만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태준은 즉시 본가로 차를 몰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김 여사가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쩐 일이니? 이 시간에 김 여사가 의아한 듯 물었다. 어머니, 오늘 오서연 씨 만나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여사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오서연, 그 아이. 잠깐 이야기가 있어서 만났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무슨 문제냐고 물으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서연 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와 너는 어울리지 않아. 그 아이도 그걸 알아야 하고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어머니께서 뭔데 제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서연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준의 격앙된 외침에 김 여사도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노려보았다. 사랑, 네가 지금 그깟 감정 때문에 내 인생과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거냐? 정신 차려, 강태준. 나는 네가 그런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고 믿었다. 철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십니다.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배경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서연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태준의 단호한 선언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오직 오서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김 여사는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모자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다. 다음 날 태준은 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와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태준이 자신을 위해 어머니에게 맞섰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확고한 지지는 그녀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태준 씨, 고마워요. 나 때문에 괜히. 태준은 서연의 말을 막으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미안해하지 마요. 이건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이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진심을 느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배경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책하지 않았다. 태준의 사랑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힘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태준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김 여사와의 정면 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음의 선택은 이미 내려졌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준과 오서연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이 놓여 있었다. 김 여사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완강했고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들은 닥쳐오는 모든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어머니와의 정면 대결 이후 무작정 반항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 특히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아버지 강 회장과 해외 유학 중인 여동생에게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며 이해를 구하려 노력했다. 그는 서연의 훌륭한 인품과 예술적 재능,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강인함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태주는 서연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벼운 식사 자리에 우연을 가장하여 서연을 초대하거나 TK그룹이 후원하는 자선미술 전시회에 서연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몰래 돕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가족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싶었다. 서연 역시 태준에게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려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감성과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고 이는 그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고유라의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입김이 닿은 사교계에서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태주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 그런 불필요한 소문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 번은 유라그룹 측에서 TK그룹과의 새로운 합작 사업을 제안하며 은근히 태준과 유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태준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의 노력과 서연의 진솔한 모습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아들이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서연을 몇 번 만나본 후 그녀의 겸손함과 속 깊은 마음에 조용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김 여사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태준의 여동생 강유진은 오빠의 연애 소식에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다가 서연의 작품과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자로 돌아섰다. 그녀는 서연의 예술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신분이나 배경보다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빠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는 틈틈이 영상통화로 서연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관문은 여전히 김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와 주변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을 TK그룹의 며느리감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태준이 언젠가는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서연을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태준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며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종용했다. 때로는 냉정한 질책으로, 때로는 눈물 섞인 호소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태준아,
어미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니야. 네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쌓여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제발 어미 말 좀 들어다오. 태주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신다면 서연 씨를 받아주세요. 서연 씨 없이는 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이자 미래입니다. 모자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김 여사도 아들의 확고한 결심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역시 서연이라는 아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비록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태준이나 강 회장을 통해 전해 듣는 서연의 소식들, 그녀의 성실함, 그림에 대한 열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 등 은김 여사의 다친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 번은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자선단체에서 주최한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행사장 한쪽에서 묵묵히 음료를 나르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등 성심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아이가 정말로 돈이나 배경을 보고 내 아들에게 접근한 것일까? 어쩌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로도 김 여사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적대감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고 만약 그 행복의 조건이 정말로 오서연이라면 그녀는 언젠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태준과 서연은 이러한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더욱 굳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었다. 태준은 서연의 순수함과 따뜻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서연은 태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완고했던 성벽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몇 차례 바뀌었고 강태준과 오서연의 사랑은 그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갔다. 김 여사의 완고했던 마음도 아들의 변함없는 진심과 서연의 꾸준하고 진솔한 모습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서연의 졸업 전시회였다. 서연은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작품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녀의 작품은 가난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과 그 안에 담긴 희망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유화 연작이었다. 그림에는 그녀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태준은 물론이고 강 회장과 여동생 유진까지 서연의 졸업 전시회를 찾아 그녀를 축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김 여사가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그림들을 한참 동안 둘러보았다. 특히 허름한 골목길 한편에서 작은 화분을 가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한 그림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그 그림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잊고 지냈던 순수한 열정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는지도 몰랐다.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김 여사는 서연에게 다가가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그림, 좋더구나. 무심한 듯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것은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거대한 빙산이 녹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다. 고율에게는 그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을 음해하려 했던 그녀의 과거 행적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언론에 일부 흘러 들어갔고 유라그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고 회장은 딸의 어리석은 행동에 격노했고 유라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사교계에서도 그녀를 보는 시선은 싸늘해졌고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의 오만과 질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그녀는 태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작업실을 얻었고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따뜻한 인간미와 섬세한 감성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몇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신진 작가로 발돋움했다. 태준은 언제나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냉철한 조언자였고 서연은 그의 지지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었다. 태준 역시 T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뛰어난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직원들의 신임도 두터워졌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아들의 선택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의 배경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서연이 가진 진정한 인간적인 매력과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 태준과 서연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치러졌다.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이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박지훈은 사회를 맡아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띄웠고 강유진은 직접 축가를 불러 오빠와 새언니의 앞날을 축복했다. 김 여사와 강 회장도 나란히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김 여사의 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아쉬움과 복잡한 심경이 어려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결혼 후 태준과 서연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함께 만들어갔다. 태준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서연을 살뜰히 챙겼고 서연은 남편을 내조하며 자신의 작품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사랑, 그리고 은은한 유화 물감 냄새로 가득했다. 몇 년 후, 에필로그. 햇살 좋은 어느 주말 오후,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예쁜 정원이 딸린 하얀 2층 집 넓은 거실 창개는 이젤 몇 개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중견 작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오서연이 그림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드라인을 그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예비 엄마의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정원에서는 강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5살 배기 아들 강민준이 아빠를 돕겠다며 작은 집게를 들고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를 꼭 닮은 뚜렷한 이목구비에 엄마를 닮은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아빠, 고기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아들, 엄마한테 가서 곧 식사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와. 민준이가 뒤뚱거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태주는 흐뭇한 미소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왔다. 태주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차가운 총재였던 그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되고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때 지훈이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서연이 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팔에 살며시 기댔다. 무슨 생각해? 여보. 태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서연은 남편의 말에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다. 그녀에게도 태주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박지훈과 강유진네 가족이 함께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지훈은 몇 년 전 태준의 소개로 만난 현명하고 따뜻한 여성과 결혼하여 토끼 같은 딸 쌍둥이를 낳았고 유진 역시 유학 시절 만난 자상한 건축가와 결혼하여 곧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차가운 총재가 가난한 여대생에게 첫눈에 반해 시작되었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해질녘에 따스한 햇살이 그들 가족의 행복한 웃음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